밤에 잠 안 오면 제가 옆에서 따뜻한 차부터 끓여드릴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예순의 배려심이 깊은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버티며 살던 제게 그 사람은 늘 한 발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무거운 건 들지 말라 하고 늦은 밤엔 전화 대신 푹 쉬라고 다정하게 문자해 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조용한 배려가 남은 인생에 견딜 힘이 되어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저를 위해 아껴주고 챙겨주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혼 6개월 뒤 제 일상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수면 건강 강좌가 있다는 안내문을 현관 게시판에서 봤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고 뭐라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4해째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도시락 반찬 배달을 나가고 오전 일을 마치고 빌라로 돌아오면 집이 참 컸습니다. 크다는 게 넓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빠진 자리만큼 공허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갱년기 이후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눕기만 하면 자다가 자꾸 깼고 한번 눈이 떠지면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봤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새벽 공기만큼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해봤자 커피 좀 줄이라는 소리나 들었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말하기도 지쳤습니다. 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밤을 혼자 견디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들으러 갔습니다. 강의실은 복지관 2층에 있었습니다. 접이식 의자가 몇 줄 놓여 있었고 앞쪽에 작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이대도 비슷했습니다. 강의는 수면 위생이니 멜라토닌이니 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깥 공기 마시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세요. 종이컵에 대추차를 담아서 건네는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놀라있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강사가 한 말도 아니고 대단한 말도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냥 웃고 넘기려 했는데 그분은 제 손이 차갑다고 하면서 조금 더 앉아있다 가라고 했습니다. 바깥은 쌀쌀했고 차는 따뜻했습니다. 그분이 문상철 씨였습니다. 66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복지관에서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상철 씨는 요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웃거나 먼저 나서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다가 제 표정이 안 좋으면 한마디 건지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상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어제보다 안 좋아 보여요. 어젯밤 또 설쳤죠?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만 보고도 어떤 밤을 보냈는지 알아본다는 게 오래간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제 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중에는 상철 씨가 제가 배달 마치고 나오는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가 기다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3번, 4번 반복되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일정을 꿰고 있었고 저는 그걸 열심히 챙겨준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철 씨는 제가 불면 때문에 믹스커피를 하루 2잔씩 마신다는 것도 들었고, 딸과 밤늦게 통화하면 오히려 더 잠이 달아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 배달 구역이 어디인지, 아침 몇 시에 나가는지, 빌라가 오래된 건물이라 보일러가 약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다 말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니까 자꾸 말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조금 이상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반년쯤 교류가 이어졌고 상철 씨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건강에 제일 안 좋아요. 둘이 의지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처음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눈치도 있었고 남편 기일이 아직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철 씨는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주면서 올 때마다 조용히 뭔가를 챙겨줬습니다. 배달 다녀온 날 발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 날 발 마사지 기계를 갖다 놓았고 보일러가 약하다고 했더니 전기보온 방석을 사다 뒀습니다. 그 다정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외로웠거든요. 몸이 아플 때 차 한 잔 끓여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한 번쯤 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에 잠 못 자면 옆에서 따뜻한 차부터 끓여주겠다는 그 말이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걱정을 했지만 워낙 상철 씨가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는 분이니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냥 엄마 좋으면 됐다고 했고요. 우리는 크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잔치는 좀 민망하기도 했고 상철 씨도 우리끼리 조용히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또 좋았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요. 합가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상철 씨는 저녁이 되면 거실 조명을 낮게 바꿔줬습니다. 카모마일 차를 끓여서 내왔고 밤에 제가 뒤척이면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요. 다시 자면 되죠 하고 낮게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사람 온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배려를 받아보는 날도 있구나 하고 속으로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상철 씨는 제가 새벽에 깨서 부엌으로 나오면 먼저 일어나 있기도 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지 않고 작은 주방 등만 켜둔 채로 물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것을 건네주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내 새벽을 같이 견뎌준다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 나가는 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반찬을 많이 넣으면 무겁다며 딱 2가지만 넣고 물통도 챙겨줬습니다. 돌아오면 따뜻하게 데워둔 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을 함께 버텨줄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었거든요. 아주 천천히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믹스커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랍을 열었더니 믹스커피가 없었습니다. 제가 늘 2~3봉씩 사다 넣어두는 서랍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철 씨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말했습니다. 믹스커피가 수면을 망쳐요. 제가 치웠어요. 대신 루이보스 티박스를 사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데 굳이 싸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앞으로 마시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저녁 8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밤엔 작은 감정도 커지거든요. 전화 한 통에 뇌가 깨어나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밤늦게 딸이랑 통화하면 감정이 일렁이고 잠이 더 달아나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제 오랜 친구 경분 얘기를 꺼냈더니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서 기를 빼는 타입이에요. 만나고 나면 혜자 씨 얼굴이 꼭 지친 표정이에요. 저는 그날 말을 못했습니다. 경분이 말이 많긴 하지만 그 수다가 저한테 얼마나 숨통이 됐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대신 그냥 그랬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복지관 모임 얘기를 하면 모이면 결국 자식 흉이랑 남 흉만 보는 자리라고 했고 조카 결혼식 이야기만 꺼내도 남일에 감정 너무 쓰지 말라고 눌렀습니다. 딸과 통화를 길게 하면 자식 걱정이 불면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 같지 않았거든요. 나는 지금 건강 관리를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와서도 즐거웠다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오늘 별일 없었다고 어디 잠깐 바람만 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마치 제 하루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컨디션 보고서를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면서 왜 제 하루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생기고 하지 않아야 할 표정이 생기고 조심해야 할 시간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게 건강한 생활과 어떻게 같은 말인지 저는 그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휴대폰 쪽으로 상철 씨 손이 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화면을 슬쩍 보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은 알림이 자꾸 울리면 뇌가 쉬지 못한다며 제 휴대폰을 받아 설정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깐 뭐 하냐고 물었는데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방해금지 모드 설정하는 거예요. 밤에 알림 오면 또 깨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복지관 단체방 알림이 꺼져 있었고 예전 배달 동료들 채팅방 알림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네 가족방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뭔가 잘못 건드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날짜를 맞춰보니 상철 씨가 제 휴대폰을 만진 날과 겹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휴대폰을 충전할 때 손이 닿지 않는 쪽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의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뭘 뜻하는지 그때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합가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경분이랑 오랜만에 복지관 근처에서 차 한잔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거울 너머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나가면 마음만 붕 뜨는 거예요. 저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분을 봤습니다. 상철 씨는 그냥 신문을 보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립스틱은 그대로 발랐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분을 만나서 차를 마시는 동안에도 뭔가 즐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터질 뻔하다가도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별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분이랑 만났다는 말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잠깐 복지관 쪽으로 바람 좀 쐬고 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손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제가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상철 씨가 배달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제 연금이랑 저축이면 둘이 무리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새벽 일이 몸에 무리를 주고 그게 다 수면에 영향을 줘요. 저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달 일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아침마다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준 것들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이 거칠어졌지만 그 일을 나가면서 저는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상철 씨한테 설명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그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에서 의미를 찾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나이엔 그게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저는 집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제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결정을 미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 걸까? 말을 줄이고 웃음을 참고 친구를 만나고 와서도 숨기고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다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저였습니다. 건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만큼은 지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잊혀지는 것 같다가도 하루 중 어느 순간 다시 올라왔습니다. 상철 씨가 뭔가를 말할 때마다, 제가 뭔가를 하려다 멈출 때마다 그 감각이 조용히 등 뒤에서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면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이 두려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살아보겠다고 들어온 결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감각을 붙잡는 대신 덮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 상철 씨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다. 나는 원래 예민한 편이다. 그런 말들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배달을 나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상철 씨의 방식이 조금 더 촘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고쳐주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어느새 제 하루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치우고 전화 시간을 정하고 외출을 눈치 보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각각은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쌓이다 보니 어느 날 보면 제 하루가 전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배달 나가기 전에 상철 씨는 꼭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때요? 처음엔 그냥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매일 반복되면서 저는 배달 나가기 전에 먼저 제 컨디션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좋다고 하면 그냥 나갔지만 조금 피곤하다거나 어젯밤 설쳤다고 하면 오늘은 쉬는 게 낫겠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나가기도 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제 입에서 먼저 괜찮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가고 싶어서요. 그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 몸 상태를 말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경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혜자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어디 아파?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상철 씨가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답장을 쓰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저는 문자 하나를 읽는데도 장소를 골라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분한테 짧게 답했습니다. 곧 연락할게 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화창을 바로 닫았습니다. 저녁에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경분 씨한테 연락 왔어요?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밥그릇만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알림이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게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있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상철 씨가 제 휴대폰을 다시 만졌습니다. 이번엔 클라우드 공유 설정을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설정을 들여다보다가 발견했는데 제가 켠 기억이 없는 설정이었습니다. 그게 켜져 있으면 제 사진과 문자가 연동된 기기에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정을 조용히 껐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중요한 문자는 읽고 바로 화면을 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경분한테 오는 문자, 딸한테 오는 문자, 복지관 안내 문자들이요. 읽었다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것을 내가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애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에 복지관 모임 안내문이 왔습니다. 봄맞이 차 모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수님 언니도 보고 싶었고 경분도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살짝 꺼냈습니다. 복지관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모임 가면 사람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다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상철 씨는 밥을 먹으면서 덧붙였습니다. 모임 나가서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하다 보면 꼭 감정이 건드려지더라고요. 그날 밤 혜자 씨 얼굴 보면 티가 나요. 그 말이 참 교묘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실제로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는 일이 없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복지관이 있는 쪽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쯤 경분이랑 수님 언니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별 이야기나 하고 별 이유 없이 웃는 자리요. 그게 수면을 방해하는 감정 소모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딸이 저녁에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손주가 재롱을 부렸다며 화면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었는데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큰 소리로 웃으면 상철 씨가 한마디 할 것 같았거든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하게 말해? 어디 아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이 좀 잠겼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한테조차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는 게 그때 처음으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 뒤 거실로 나갔더니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딸이랑 통화했죠? 제가 네 했더니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 통화는 낮에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밤에 감정이 열리면 잠들기 어렵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통화하는 것도
이제 시간과 길이를 관리받아야 하는 일이 된 거였습니다. 내 자식과 내가 언제 얼마나 이야기를 나눌지 그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울고 싶었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또 오늘 밤 잠 못 잘 거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집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니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씩 바뀌면서 어느 날 보니 제 하루 전체가 달라져 있는 시기였습니다. 상철 씨는 그 무렵부터 제 표정과 말투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흥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면 그렇게 꾸미고 나가면 마음만 붕 뜬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경분과 통화하다가 웃음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철 씨가 거실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들뜨면 오늘 밤 또 잠 못 자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이상하게 그날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웃지 말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웃다가 목소리가 커졌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하이톤으로 웃는 건 보기 불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보기 불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웃음이 누군가한테 불편한 것이 됐습니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을 줄였습니다. 딸 전화가 와도 짧게 끊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이제야 사람이 차분해졌다고 만족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죽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경분 씨 전화 받지 말아요. 그 사람 통화만 하고 나면 당신 목소리가 들떠요. 경분 전화를 아예 받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분을 봤습니다. 상철 씨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커피도 모임도 딸 통화도 립스틱도 웃음소리도 이제는 경분 전화까지 하나씩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없어질 때마다 건강을 위한 거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은 여전히 잘 못 잤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새벽에 깼습니다. 자다가 눈이 떠지면 상철 씨 말이 떠오르는 날도 있었고 경분한테 답장을 늦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뒤척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잠을 위해 그 생활을 견디고 있었는데 정작 그 생활 때문에 더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설이 그날 밤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경분이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혜자야, 나 요즘 내가 걱정된다. 한 번만 나와. 저는 그 문자를 화장실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경분의 문자는 늘 직선이었습니다. 돌리지 않고 꾸미지 않고 걱정되면 걱정된다고 바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상철 씨가 기를 빼는 타입이라고 했던 바로 그 경분의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분이 기를 빼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철 씨가 경분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뭔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철 씨 말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자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상철 씨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경분은 저한테 기를 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나고 나면 숨이 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저는 경분한테 짧게 답했습니다. 이번 주 오전에 볼 수 있어.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뭔가를 결정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조금 왔습니다. 뭔가가 해결됐거나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게 마음 어딘가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가 아직 작고 불안정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분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상철 씨가 알게 되면 뭔가 말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렵기보다는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게 없어지기 전에 붙잡고 싶었습니다. 경분을 만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배달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스름했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혼자 서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경분을 만난다는 것만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가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복지관 쪽으로 바람 좀 쐬려고요. 상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경분 씨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 눈빛을 마주치면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 볼 것 같아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오래 있지 말아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꼭 감정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등 뒤로 상철 씨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그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제일 잘한 일이 그거였습니다. 경부는 복지관 근처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경분이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잖아, 이 사람아.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울 것 같아서 빨리 떼어냈습니다. 나 안 울어. 경분이 웃었습니다. 울어도 돼.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분이 이것저것 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 복지관 모임에 새로운 분이 있는데 말이 좀 많다는 이야기, 수님 언니 무릎이 요즘 안 좋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나중엔 조금 더 크게요. 누군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리가 이렇게 그리웠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경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너 요즘 전화하면 숨 참고 말하는 사람 같아. 예전엔 웃을 때 눈부터 접히던 애가 요즘은 웃어도 뭔가 조심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말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경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상하다고 하자니 그게 너무 크게 들릴 것 같았고 괜찮다고 하자니 그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해. 경분이 기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배려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하루가 전부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 됐거든. 커피 한 잔도, 전화 한 통도, 웃는 것도. 그 말을 소리내어 하고 나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해온 말인데 막상 입 밖으로 나오니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경분이 말했습니다. 그거 배려가 아니야. 배려는 편해지는 거야. 내가 작아지면 그건 배려가 아니야. 그날 모임이 시작된 지 2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경분 이야기에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접히는 웃음이었습니다. 경분이 그 웃음을 보면서 이제 좀 살아있는 얼굴이네 하고 말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앞으로 상철 씨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는 순간 웃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경분도 말을 멈췄습니다. 상철 씨는 천천히 걸어와서 우리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슬쩍 봤습니다. 상철 씨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주변에 다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들떠서 웃고 다니면 밤에 또 잠 못 자요. 카페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 테이블 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손에 쥔 종이컵만 내려다봤습니다. 상철 씨가 잠깐 사이를 두고 덧붙였습니다. 당신 건강 망가지는 걸 내가 옆에서 다 감당하는데 이렇게까지 말 안 들을 줄은 몰랐네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건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되어 따라온 남편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하는 길들이기였습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와 웃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경분이 따라오려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면서 저는 그 자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상철 씨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경분이 입을 다물던 순간 그것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카페 앞 그 자리에서 상철 씨는 끝까지 걱정하는 남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게 어떻게 들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니 내가 잡아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남들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요. 집에 들어서니 상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창피 주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따진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나왔습니다. 상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 만나면 분수를 잊어요. 내가 안 잡아주면 점점 더 들떠서 망가질 사람입니다. 망가질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분명해지는 떨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아픈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 눌러놔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음성 메모를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안방에서 TV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구석에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 앞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상철 씨가 어떤 말투로 말했는지, 어느 정도 크기 목소리였는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처음으로 따졌을 때 상철 씨가 한 말까지요. 망가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녹음에 담았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저는 그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상철 씨가 제 휴대폰을 만지는 일이 있어도 그 기록만큼은 남아있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서랍 안에 있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날짜를 쓰고 상철 씨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한 말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커피를 치운 날, 전화 시간을 정한 날, 경분을 길을 빼는 사람이라고 한 날, 복지관 모임 안내문을 버린 날, 딸 통화를 짧게 하라고 한 날, 하나씩 쓰다 보니 종이 한 장이 금방 찼습니다. 쓰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각각의 말들은 따로 보면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장에 모아놓고 보니 전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제 사람들을 끊고 제 감정을 누르고 제 일을 빼앗고 제 하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배려라면 제가 뭔가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저는 뭔가 더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음성 메모 파일이 저장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첩은 서랍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휴대폰 문자함을 열어서 그동안 경분이 보내왔던 걱정 문자들, 딸이 보내온 문자들을 따로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부재중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경분한테서 온 것들이 여러 개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 그때 제게 물었다면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었고 집을 나가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감각만큼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려고요. 기억이 흐려지면 제 감각도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엔 잘 잤어요? 저는 잘 잤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못 잤는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갔다 온 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 말이 걱정이었다면 왜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했을까? 왜 저를 따로 부르거나 문자를 먼저 보내지 않고 직접 걸어와서 그 자리를 멈추게 했을까? 그 질문에 이미 대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게 무서웠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상철 씨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물소리가 그날 아침은 고마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됐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복지관 근처를 지나다가 상담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면 강좌를 진행했던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던 곳이었습니다. 문에 상담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상담사 선생님은 흔쾌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사람 때문인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제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함께 사시는 분 곁에서 편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작아지고 계신가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편해진다, 작아진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편해지고 있었다면 그 질문에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선생님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예전 빌라 쪽으로 걸었습니다. 계약이 조금 남아 있어서 방 하나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빌라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도 군데군데 떠 있었고 입구 유리문도 예전부터 잘 안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얹혔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게 그날따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빌라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그날 머릿속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랍 안작은 파우치에 있을 거였습니다. 아직 쓸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그때 이미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졌다는 걸 상철 씨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라는 게 묘해서 같이 사는 사람의 공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들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고 저녁에 차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상철 씨는 그 무렵부터 뭔가를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디 갔냐고 더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전에는 배달 다녀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그 무렵부터는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끝났는지 오늘 구역이 어디였는지까지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철 씨는 그 짧은 대답을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상철 씨가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저는 수도를 잠그고 돌아봤습니다. 피곤해서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예요. 다시 돌아서서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흔들리면 그게 또 꼬투리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상철 씨는 갑자기 다정한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하게 군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긴장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이 기쁘지 않은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를 다시 부드럽게 묶어두려는 것이라는 게 이미 그 패턴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날 저녁 고기를 구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따로 차렸습니다. 식사 내내 살가운 말을 건넸습니다. 혜자 씨, 이번 주말에 어디 바람 쐬러 나갈까요? 꽃구경이라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상철 씨는 제 웃음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말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정함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경분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잘 지내냐고, 곧 한번 보자고요. 상철 씨가 외출한 틈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상철 씨가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경분 씨한테 문자 보냈죠? 저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잠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제 휴대폰을 봤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설정을 만진 건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보냈어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은 당신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예요. 상철 씨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오래됐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당신이 꼭 뭔가 들뜨고 그날 밤은 꼭 잠을 설쳐요. 그 패턴을 내가 몇 번이나 봤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분을 만나고 온 날은 오히려 숨이 쉬어지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싸움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상철 씨는 제 대답이 순순해서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더 말을 이을 거리를 잃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경분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설정을 살펴봤습니다. 클라우드 공유 설정이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껐던 것이었는데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정을 조용히 껐습니다. 이번엔 상철 씨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철 씨가 배달 일을 그만두는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생활비를 넉넉하게 드릴게요. 혜자 씨가 쓸 돈은 제가 다 챙길 테니까 그 힘든 일 그만하고 집에서 건강 좀 챙기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배달 일을 그만두면 저는 매달 상철 씨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쓰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는지가 다 상철 씨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엮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뭘 더 생각해요? 내가 챙겨준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제가 결정하고 싶어서요. 상철 씨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챙겨준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더 말을 하다가 결국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챙겨준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 챙겨준다는 말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고 묶어둔다는 말처럼 들리는 건 왜일까? 그 질문에 이미 대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철 씨가 잠든 것 같았고 저는 작은 방에서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적어둔 말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읽다 보니 어느 지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전부 저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날짜별로 보니 패턴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나려 할 때마다, 어디에 나가려 할 때마다 반드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들은 전부 건강을 명분으로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 옆에 휴대폰을 꺼내 음성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화 중 기억에 남은 것들을 다시 녹음했습니다. 클라우드 공유가 꺼진 것을 확인하고 저장이 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철 씨 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상철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철 씨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상철 씨가 처음으로 딸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요즘 딸이 자주 연락해요? 저는 보통 때처럼 대답했습니다. 가끔이요. 상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자꾸 연락하면 혜자 씨가 집에 집중을 못해요. 자식들이야 자기 살기 바쁜데 그쪽에 감정 너무 쓰면 결국 당신만 소모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 얘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는 통화 시간이나 통화 빈도를 건드렸지 딸과의 관계 자체를 이런 말로 정리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딸한테 연락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건데 자식한테 신경이 너무 쏠리면 우리 사이가 멀어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도 모임도 배달일도 커피도 웃음소리도 말투도 잠드는 시간도 그것들을 하나씩 가져가더니 이제는 딸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곳을 하나씩 닫으면 마지막에 남는 건 상철 씨 한 명뿐이라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끝내야 한다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파우치 안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예전 빌라 열쇠가 있었습니다. 작은 고리에 걸린 낡은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밤은 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파우치에 다시 넣지 않고 제 가방 안쪽 지퍼 달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디를 나가든 들고 다닐 수 있도록요. 아직 쓸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달을 나갔다가 복지관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주간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갈 준비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블록쯤 걷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쓰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앞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사 앞에 앉아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 얘기는 아직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강을 핑계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준 경우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요. 상담사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신가요? 기록이나 증거 같은 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 캡처, 통화 기록, 음성 메모가 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정황으로 쓸 수 있어요. 지속적인 인간관계 차단과 공개적인 모욕은 혼인 파탄의 사유로 정리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법적인 언어로 처음 확인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오면서 걸음이 달랐습니다.
무거운 게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 발로 서 있다는 감각이 조금 더 뚜렷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상철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배달 마치고 좀 걸었어요. 상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어디 들렀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분을 봤습니다. 복지관 쪽으로 지나쳤어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복지관은 왜요? 모임 있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거짓말이 전과 달리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들킬까봐 떨리는 거짓말이었는데 이번엔 지켜야 할 게 생긴 사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저한테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당장 몇 달을 버티기에 모자라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상철 씨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경제적으로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게 그날 밤 제일 든든한 사실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그만두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고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신분증도 같이 챙겼습니다. 약봉투도 계절 옷 몇 벌도 마음속으로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짐은 아직 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챙겨야 할지는 이미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조금 잤습니다. 뭔가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사람의 잠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된다고요. 준비가 다 됐다고 느낀 날은 사실 아무 예고도 없이 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배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챙기는데 상철 씨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배달 몇 구역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군데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3군데는 너무 많아요. 2군데만 하고 일찍 와요. 저는 가방 끈을 잡은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무리 안 해요. 상철 씨가 TV를 끄고 저를 봤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쳐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받아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고개를 숙이고 알겠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녀올게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도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아침 제일 선명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저는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경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분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혜자야. 저는 말했습니다. 경분아, 나 오늘 나올 것 같아. 경분이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진짜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니까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아니면 내일. 짐은 별로 없어. 그냥 중요한 것들만 챙길 거야. 경분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 언제든지 있어. 연락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도 좀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공기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간만에 바깥 공기를 제대로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앉아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딸한테는 나중에 말해야겠다고요. 나오고 나서 자리가 잡히면 말하자고요.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딸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나름의 순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상철 씨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를 봤습니다. 상철 씨가 오후에 병원 예약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두어 시간은 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챙겼습니다. 계절 옷 몇 벌, 내복, 자주 신는 신발 한 켤레, 세면 용품은 여분으로 사두었던 것들이 욕실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걸 챙겼습니다. 상철 씨와 함께 쓰던 것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제 것만 챙겼습니다. 통장은 이미 가방에 넣어둔 지 며칠이 됐습니다. 신분증도요. 약봉투, 안경 케이스, 충전기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수첩도 챙겼습니다. 적어둔 날짜들과 말들이 가득 찬 그 수첩이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음성 메모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캡처들도 따로 저장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닫으면서 저는 방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가져갈 게 더 있을까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살면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방 안에서 제가 오래 사용한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현관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번만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현관을 나와 바깥 공기를 마셨을 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요. 예전 빌라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들이 지나갔습니다. 배달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지나쳤던 길들이었습니다. 그 길들이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꺼내 문에 꽂았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라 한 번에 잘 안 열렸습니다. 2번 돌리니까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낡은 장판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 환기를 못 시켜서 공기가 좀 탁했습니다. 싱크대에 먼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낡고 조금 퀴퀴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이 쉬어졌습니다.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몇 시에 잠드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왜 웃었는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방 한쪽에 세워두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서럽기보다는 어떤 감각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발이 제 것인 것 같은 느낌이요. 오래간만의 감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 씨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도요.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잠깐 생각하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연락해요. 저는 그 문자도 읽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당신 불면 다시 심해질 거다. 나 아니면 누가 그렇게 챙겨주냐? 저는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폴더에 넣었습니다. 문자는 그 뒤로도 몇 개 더 왔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다가 나중엔 이런 말도 왔습니다. 집을 나간 게 맞다면 당신이 잘못한 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봐. 저는 그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경분한테 전화했습니다. 경분아, 나 나왔어. 경분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진짜 잘했다, 혜자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위로한다는 말보다 그냥 옆에 있어준다는 게 그때 저한테 필요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혼자 아침을 맞았습니다. 누가 몇 시에 일어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져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나가 물을 올렸습니다. 싱크대에 먼지를 닦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빈 냉장고가 그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늘 채우면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작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에 서서 평소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말했습니다. 나 집에 나왔어. 예전 빌라에 있어. 딸이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딸이 금방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오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둔 것들을 먼저 보내줄 테니까 봐달라고요. 문자 캡처들, 통화 기록, 음성 메모 파일들을 딸한테 보냈습니다. 경분한테도 같이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말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파일들을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응, 다 있었던 일이야. 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작 말해줬어야지.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울면서 웃는 이상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알아. 근데 이제 말했잖아. 그날 오후 상철 씨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돌아와요. 저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상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이렇게 나가버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챙긴 게 아니라 통제한 거였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아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깟 친구 몇 명 때문에 가정을 깨겠다는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친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쉬운 줄 알아요? 나가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려고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봤어요.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스스로한테 제일 고마웠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률 상담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엔 이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상담사가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음성 메모, 문자 캡처, 통화 기록, 그리고 카페 앞 상황을 목격한 경분의 진술 가능 여부까지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 차단, 일상 통제, 공개적인 모욕 정황이 충분히 기록돼 있어요. 협의 이혼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흐지부지 끝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책임이 남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말이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기록해온 것들이 이제 제 말의 무게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수첩을 꺼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성 메모 버튼을 처음 눌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다 여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분이 그날 저녁 빌라로 왔습니다. 반찬을 몇 가지 싸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낡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경분이 이것저것 떠들었고 저도 웃으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져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경분이 제 웃음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혜자야, 너 오늘 눈 접히면서 웃더라.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눈이 접히면서 웃는 게 제 원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상철 씨와 살면서 그 웃음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분한테 말했습니다. 그랬어? 경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간만이야. 나는 그 웃음이 보고 싶었어. 저는 그 말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으려고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경분은 모른 척하면서 반찬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게 또 경분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자라고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피곤했고 눕고 싶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다가 한번 깼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뒤척임을 해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으면 됐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날 밤 제가 제일 오래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상철 씨는 처음 한동안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내용은 번갈아가며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밥은 먹고 있냐? 불면이 다시 심해지지 않냐? 혼자 있으면 힘들 텐데 그러니 돌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억울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챙겨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러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 기록이 남으면 당신도 곤란하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읽고 나서 바로 캡처해서 폴더에 넣었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빠르게 했습니다. 오래 읽고 있으면 그 말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특히 걱정하는 척하는 말들이 제일 위험했습니다. 그 말들은 읽다 보면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자마자 캡처하고 닫았습니다. 딸이 중간에 말했습니다. 엄마, 그 문자들 직접 읽지 말고 나한테 넘겨줘. 내가 정리할게.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일이니까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읽으면 흔들려. 나한테 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상철 씨 번호에서 오는 연락을 딸한테 넘겼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딸이 따로 정리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루가 덜 무거웠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었습니다. 상철 씨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엔 협의로 조용히 끝내자고 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말은 들리기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 없이 흐지부지 넘기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분명하게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상철 씨가 한 일들이 사소한 부부 다툼이 아니었다는 것, 지속적인 인간관계 차단과 일상 통제와 공개적인 모욕이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돈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진짜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게 제가 그 절차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들이 정황으로 충분합니다. 음성 메모, 문자 캡처,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까지 있으니까요. 경분이 카페 앞 그날 상황을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님 언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자기도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목이 잠겼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게 됐던 사람들이 정작 제가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훨씬 오래 걸렸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 집에서 작아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 집에 있을 때 잠깐 구역을 줄였다가 빌라로 돌아온 뒤 원래대로 새 구역을 다시 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몸이 늘어진 탓도 있었고 다시 일찍 일어나는 리듬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기분은 괜찮았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배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비슷한 나이대도 있었습니다. 한동안 뜸했다고 하니까 어디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집안일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간단함이 편했습니다. 오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올 때 땀이 나면 그게 좋았습니다. 내 몸으로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철 씨 곁에 있을 때는 제 몸이 자꾸 약하고 아픈 것으로만 정의됐는데 일을 나가면 이 몸이 충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자존감 같은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아프고 관리받아야 하는 몸이 아니라 제 발로 서서 움직이는 몸이었습니다. 복지관 모임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날 몇몇 분들이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사정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수님 언니가 옆에서 제 팔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한번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 물가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 요즘 무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들 사이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래 제 일상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별것 없고 요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별별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것. 그게 건강을 망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그걸 감정 소모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 압니다.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별것 없어 보여도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혜자 씨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왜 통제가 되냐는 말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말은 걱정해서 나온 것이었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라고 한 것도 수면 치료를 위한 조언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정말로 걱정해서 그런 거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요. 그 생각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나 오래 그 말들을 배려로 받아들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장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커피를 치운 날, 전화 시간을 정한 날, 경분을 길을 빼는 사람이라고 한 날, 카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 말, 딸 통화를 짧게 하라고 한 날, 배달 일을 그만두라고 한 날, 클라우드 설정을 몰래 켜둔 것. 하나씩 읽다 보니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걱정이었다면 제가 커져야 했습니다. 저는 작아졌습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날은 비가 조금 왔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면서 저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쯤 걸었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밥 먹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는데 국물이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딸은 밥을 먹으면서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자꾸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서 걷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눈이 접히면서 웃었습니다. 딸이 그 웃음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얼굴이 엄마 얼굴이야. 저는 그 말에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짜지 않았습니다. 딱 맞게 간이 됐습니다. 그게 그날 참 맛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이상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서럽다는 감정보다 가볍다는 감각이 먼저 왔습니다. 나쁜 의미의 가벼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그 뒤로 제 일상은 조금씩 다시 쌓였습니다. 빠르게 바뀐 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면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도 있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잠 못 자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엔 잠을 못 자면 또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 관리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에 눈이 떠져도 그냥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책을 조금 읽다가 다시 누우면 됐습니다. 잠을 설쳤다고 누군가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그 이유를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자유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딸이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낡은 빌라가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기어다니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가 장판 위를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장판이 낡은 게 그날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주가 뭔가를 잡으려고 일어서다 넘어졌습니다. 딸이 가려는 걸 제가 잡았습니다. 잠깐 봐봐. 아이는 넘어진 자리에서 잠깐 멈추더니 두 손을 짚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봤습니다. 저도 그러면 됐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다시 손을 짚고 일어서면 됐습니다. 그게 거창한 역전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그냥 일어서서 다시 걸으면 됐습니다. 경분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때로는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때로는 시장 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요즘 반찬 물가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 복지관 모임에 새로운 분이 있는데 말이 좀 많다는 이야기, 경분 아들이 요즘 연애를 한다는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경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혜자야, 너 요즘 잘 자?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잘 자진 않아. 새벽에 가끔 깨. 경분이 말했습니다. 그럼 못 자는 거잖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괜찮아. 예전엔 잠 못 자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오늘은 좀 설쳤네 하고 말아. 경분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아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잠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잠 못 자는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것. 그게 제가 나아진 방식이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복지관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 꽃들을 잠깐 봤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꽃들이었는데 그게 그날따라 예뻐 보였습니다. 제가 꽃을 보고 예쁘다는 생각을 한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걸 잊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 꽃 앞에 잠깐 서 있다가 경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분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경분이 말했습니다. 왜 밥 먹자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내가 살게. 경분이 웃었습니다. 야, 웬일이야? 어디서 돈이 났어? 저는 말했습니다. 배달비. 우리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경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눈이 접히면서 웃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예순의 잘못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잃으면 안 되는지, 뭘 지켜야 하는지, 뭐가 없어지면 제가 아닌지를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배려는 편해지는 겁니다. 배려를 받으면 제가 커져야 합니다. 작아진다면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를 이제는 압니다. 상철 씨는 늘 걱정하는 얼굴로 건강을 핑계로 조용히 제 사람들을 정리하고 제 기분을 눌렀습니다. 직접 손찌검을 한 적도 심한 욕설을 퍼부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속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좋은 남편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상처가 아닌 건 아닙니다. 서서히 작아지는 것도 무너지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것들을 알게 되는 방식이 꼭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고 나서야 알기도 합니다. 저처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늦게 알았어도 알았으니까요.
저를 살린 건 누군가의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제 웃음소리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제가 없는 동안 기다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연결되고 제 방식대로 웃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제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잠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